이플라는 아까도 소개 있었습니다마는 1948년에 창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간단한 약사 그리고 우리나라와 이플라와의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관계 끝으로 간단하게 우리 미래 한국의 국제사회 조경 분야의 기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처음 창립은 유럽 위주로 14개국의 20명 참석자가 1947년도에 협의를 하고 48년도에 케임브리지 대학교 지저스 칼리지에 모여서 창립을 했다고 합니다. 2차 대전 종전 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복구에도 힘겨울 그런 시기에 이런 그 조경 분야의 미래를 생각을 하고 이런 국제기구를 했다는 것은 상당한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대 회장은 서 제프리 젤리코가 48년도서부터 54년도까지 역임을 했고요. 오른쪽 사진입니다. 젤리코는 우리 익히 많이들 알고 계신데 영국 첼시에서 태어났고요. 1900년에 태어났고 당시로서는 여러 분야를 섭렵하고 있었던 그런 분이었는데 건축가이면서 도시계획가이고 동시에 조경가 그러면서 또 정원예술가라고도 불리우고 정원 역사가이기도 하고 저술가이기도 하고 강연자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수잔 젤리코 부인하고 같이 공동 작품을 굉장히 많이 또 세계 여러 곳에 했고 공동 저자인 The Landscape of Man이라는 지금도 많이 애독되고 있는 책을 제가 공부하던 시절에 책을 가지고 공부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1948년 이플라 창립을 하면서 런던 카운티 홀에서 정부 관계자분 당시 국토부 장관이라든지 런던 카운슬의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시고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 인터내셔널 엑시비션을 열었습니다. 그 후로 이플라의 헤드쿼터는 당시에 이제 국제기구들이 위치하고 있었던 벨기에 브뤼셀로 옮기게 되고 회원국은 오늘날 이제 77개국이고 우리나라는 이제 1981년도 캐나다 밴쿠버 19차 세계대회 때 가입을 했습니다. 이플라의 회원이 되는 방법은 각 나라에서 조경 분야를 대표하는 단체가 그 정관, 회원 현황, 활동 이런 상황을 문건으로 만들어서 지역 회의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같으면 APR 회의에 상정을 응모를 해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인준을 받고 세계 총회에서 수락을 받으면은 단체 단위로 회원이 됩니다. 그러게 되면은 그 회원 국가 그 대표 단체 산하의 모든 회원은 자동으로 이플라 회원이 되는 형식입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나라 같으면은 한국조경학회가 대표 단체이고 그 이외에 조경 분야에 관련 많은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한국조경학회를 통해서 관련 분야의 모든 조경 전문가분들이 이플라의 회원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물론 몇 명의 회원이 있습니다라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플라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명단, 회원의 명단, 개인 회원의 명단을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회원이 있는데 개인 회원은 이플라의 단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의 국가, 다시 말해서 조경 분야를 대표하는
단체가 없는 나라에서 이플라 활동을, 국제적인 활동을 희망하는 개인이 있을 경우 신청을 하면 심사에서 개인 회원을 받아들입니다. 그 이외에 회원 대우라는 형태의 회원도 있는데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런 나라들의 기업이라든지 또는 어떤 단체라든지 또 이플라 회원국으로 있지만 어떤 특별한 단체, 비정부 단체라든지 이런 단체가 회원이 되고자 신청을 하면은 회원 대우가 될 수 있습니다. 빨간 게 미주 지역이고 노란색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여기가 위가 유럽 지역, 그다음에 중동 지역, 아프리카 지역이 있습니다. 유럽 지역은 예전에 센트럴 리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플라를 창립하면서 유럽 지역, 영국이 있는 지역을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이스턴 리전, 아메리카 미주 남미주 지역은 웨스턴 지역,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근년에 생긴 게 아프리카 지역, 미들 이스트 지역이 따로 생겼습니다. 2002년에서 2006년까지 회장으로 있었던 마르타 파하르도, 콜롬비아 출신 여성이시죠. 이플라 회장을 4년 역임하면서 마지막 해에 우리가 이름을 바꾸자. 그러면서 지금도 기억에 나는 것이 세계 지도를 남북축으로 놓지를 않고 화면에 북과 남을 뒤집은 세계 지도를 놓으면서 세계에서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중심이고 어디가 웨스트냐 물으면서 우리가 이름을 고치자. 다시 말해서 유럽 중심주의적인 서양 문물 중심적인 사고를 바꾸자라는 제안을 하면서 이름을 저렇게 바꿨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에이지아 퍼시픽 리전 지역은 14개, 제가 나라라고 안 하고 테리토리라고 표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관행적으로 특히 차이나의 경우에 이제 홍콩의 문제, 타이완의 문제 때문에 각각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테리토리인 셈인데요. 반드시 차이나에서는 저 앞에다가 수식어로 차이니즈 홍콩, 차이니즈 타이완을 붙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일부러 테리토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미들 이스트 지역이 설정이 되면서 빠져나가고 홍콩과 타이완은 저렇게 차이나하고 묶여지고 그래서 현재는 14개 나라를 카운팅하게 됐습니다. 이플라 조직을 보면은 엑스코가 있고요. 이그제큐티브 커미티에 세계를 대표하는 전체 회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 사무총장이 있고 각 지역별 5개 지역의 대표를 프레지던트라고 부르면서 동시에 세계 총회의 바이스 프레지던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업무를 총괄해주는 풀타임 고용되어 있는 시크리터리 제너럴들이 각 레벨에 있습니다. 사진은 2009년도 3월 달에 브라셀에서 모였었던 이플라 엑스코에 당시에 제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회장으로서 참석을 했고 왼쪽에서 두 번째가 시크리터리 제너럴 세계이고 세 번째가 미주 지역 대표하는 분이고 한 가운데가 당시에 AIA 세계 건축가 협회 하고 이플라하고 협력 관계를 논의하기 위해서 그 AIA 회장께서 참여를 해주신 분이 가운데이고 그 옆에 오른쪽이 다이안 맨지 이플라 당시 월드 회장이었었고 끝에서 두 번째가 유럽 지역 회장이고 맨 오른쪽에 당시 트레저러를 맡았었던 호주의 제임스 헤이터, 이분이 현재 이플라 월드의 회장으로 일하고 계시죠. 엑스코 회의를 통상 2일을 합니다. 각 지역 대표 회장님하고 세계 조직 분들하고 모여가지고 2일 동안 할 일, 했던 일, 회계 관련된 일 이런 여러 가지를 논의를 하다 보면은 상당히 지루하게 오전 오후에 걸쳐서 2일 동안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런 회의를 제가 참석하면서 상당히 느끼는 것이 제가 이제 저의 뒤를 이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여러 중요 일을 좀 맡아서 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 후배분들께 누구에게 부탁을 하지 못했던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 플라 총회를 가게 되면은 통상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투어를 가고 이런 일을 하는 게 보통 희망인데, 이 일을 꼼짝 못하고 회의에 붙잡혀 있게 되고 3일째에도 회의를 해야 되고 그 오후에도 대개 지역 회의를 또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계 총회는 지역을 순환하면서 과거에는 아시아 태평양, 유럽 지역, 그다음에 미주 지역을 순환하면서 했고, 요즘은 이제 미들 이스트하고 아프리카까지 5개 지역을 골고루 순환하고 있는지는 근거한 소식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총회의 모습이고요. 총회를 하고 난 날은 그 해당 지역별로 모여서 또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6년 미니애폴리스에서 세계 총회를 하면은 미주 지역에서이지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오신 분들하고 각 나라 대표들하고 이렇게 또 회의를 하고요.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2007년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세계 대회를 하게 되면은 이때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회는 이 세계 대회와 합쳐서 하고 따로 일정 잡아서 지역 회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플라에서 중요한 국제 행사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유네스코 이플라 학생 작품 공모전이 1999년도에 시작해서 이번 대회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유네스코가 2006년도까지는 예산에서 연간 3,500달러씩 학생 작품 상금을 제공을 해 오다가 예산 부족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단을 하게 됩니다. 너무 간략하게 이플라의 소사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다 아시다시피 이플라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비교적 여러 가지 자료가 담겨 있으니까 많이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제 한국과 이플라의 관계를 또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들으셨듯이 92년도에 서울 경주 무주에서 이플라 세계 대회를 아주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여기 지금 함께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 행사에 참관하셨었던 분은 아마도 드물지 싶기는 합니다만, 여하튼 국제적으로는 이 대회가 상당히 인상 깊고 내용이 알차고, 우리나라가 또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을 지극정성껏 잘 모시고 안내를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세계 대회 때마다 한국 대회를 사람들이 칭송을 하고 추억을 얘기하고, 한국 회원이 국제대회에 가면은 경주, 무주, 서울 얘기를 하고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35개국 305명 외국 회원이 왔었고, 국내인까지 1,300명 정도가 참석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당시 대회 조직위원장은 다 아시는 오휘영 교수님께서 수고를 해주셨고, 아시아 회원 최초로 이플라 동부지역 담당 부회장을 당시 역임하셨던 거로 기록 어딘가에 있습니다만, 기록이 좀 미진하던 시대여서 상세한 기록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조경학회를 포함 국내 주요 8개 조경단체가 연합회를 구성을 해서 행사를 주최하고 치르는 수고를 하셨었습니다. 이때 그 연합회가 상당히 중요한 조직이었었는데요.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조경학회가 한국을 대표하는 단체이기는 하지만 국내에 여러 조경 관련 분야 단체가 힘을 모아서 이런 활동을 하기에는 이런 연합회라는 조직이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99년도에는 양양에서 이플라 이스턴 리전이었었고, 당시 이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회를 주최를 했습니다. 국내외 총 300여 명이 참석하셨고,
이 당시에 다른 때와 조금 다르게 학생 잼버리를 강원도에서 해서 굉장히 좀 추억이 있고 특징이었었던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잼버리라는 형태와 관련해서 뒤에도 좀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만, 외국에서 오는 학생들 입장에서 이런 국제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부담이 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중에 여비는 어떻게 마련을 하더라도 며칠 동안의 숙박비가 큰 부담이 되겠죠. 더군다나 이제 후발국에서 환율 문제 때문에 한국에 와서 숙박하는 것이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호스트 패밀리를 지정하는 방식, 저런 잼버리 형태, 어떤 형태로든 그런 그 숙박의 어려움을 좀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플라와의 관계에 있어서 제3회 대한민국 환경조경 대전 시상식 및 특별 강연에는 당시에 이플라 회장이셨던 다이안 맨지스 박사를 초청을 해서 학생 작품 시상식을 이플라 이름으로 해주시고 이플라 메달을 만들어서 해주시고 또 특별 강연도 해주시고 하는 이플라와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총회 장면, 전시회 개막식 장면입니다. 2009년도에는 또 성대하게 이플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 회의를 당시 조세환 회장님께서 인천 컨벤션 센터에서 또 주최를 하셨죠.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각국 대표자 회의를 했고 또 개막식 모습이고 페어웰 파티 모습이고 이외에 흥겨운 여흥도 가지고 상당히 보람 있는 전시회도 가졌었고 그렇습니다. 2003년도에 이플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 그 상을 조경 작품 상을 한국 대표가 제안을 해서 창설을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9개 영역에 작품 수가 무려 응모작이 397작품, 그중에 233개 작품이 수상을 했고 한국 작품이 8개 수상하는 대회 상품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이것도 이런 그 무선 화상 회의를 통해서 했었나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께 좀 언급해드리고 싶은 것이 2003년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조경 작품상을 창설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이게 세계적인 조경 작품 상이 되었으면 하는 좀 희망을 품고 창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회를 진행을 하면서 세계 작품상으로 만들 것을 이플라 총회 월드 콩그레스 카운슬 미팅에서 제안을 했더니 미국 대표가 좀 회의적이면서 주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아슬라 작품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물론 당시에 아슬라 작품상은 미국 내에 작품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이었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그 다음 해에 이 아슬라 작품상을 해외 작품들도 응모를 허용하는 쪽으로 바꾸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 그 뒤에 이제 세계 작품상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작품상을 심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상지를 다 다녀볼 수도 없기 때문에 작품상을 만들면서 각 나라에서 문건으로 응모를 하게 되면은 그 문건의 페이지 수를 상한선을 제한을 하고 각 나라 대표가 이 문건을 회람을 하고 채점표에 따라서 채점을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최고 점수하고 최저 점수를 뺀 다음에 나머지 점수를 평균을 해가지고 상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1회 때부터 우리나라에서 우수한 작품, 수상 작품도 나오게 되고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후에 한국에서 여러 작품들, 학교 계시는 분들, 또 설계 사무실 하시는 분, 시공회사 등등에서 여러 작품들을 상을 타게 되는데, 다만 제가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1회 때, 2회 때는 수상하시는 분들이 한국 분들이 참석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이 없고, 그 뒤에도 굉장히 많은 작품상 수상하신 분들이 계신데 제가 사진을 다 가지지 못해서 여기에 다 제시를 못하는 점을, 몇 개의 사진밖에 없는 점을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후에 AAPME 상이 올해 이제 세 번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처음 생겼는데 아프리카, 아시아, 퍼시픽, 미들 이스트 작품 상이네요. 이게 창립된 배경과 자세한 내용은 제가 참여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2020년도에 280작품이나 응모를 했고 143개 작품이 수상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출품을들 하셔서 좀 수상을 하셨는지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올해도 3월 31일 날로 응모를 마감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과 이플라의 관계에 있어서 또 꼭 언급할 것이 굉장히 다양한 이플라를 후원을 해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플라 세계총회는 물론이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회의 등의 각종으로 여러 물품 또 뭐 상금 기타 후원을 많이 해주시는데, 장소 제공 등등 기업이나 개인 단체 공공기관 뉴스 매체 등 모두 상당히 많은 분들 다 언급 못하지만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뭐 그중에 좀 한 가지 계속되고 있는 후원으로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유네스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 작품 공모전 상금 후원을 중단한 이래로 국내에서 좀 이런 어려움을 해소해 주실 분이 없으실까 호소를 했더니, 당시에 그룹 한이 선뜻 나서셔서 지금까지 벌써 한 15년째를 해마다 $5,000 내지 $7,000 이상을 계속 후원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2007년도에 처음 후원할 때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때 후원자께서 오셔서 직접 상을 시상을 해주시는 것 같고, 당시는 놀랍게도 1등 수상 작품이 우리나라 학생 작품이 선정이 돼서 한국 후원자께서 한국 학생들에게 1등 상을 시상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고, 그 당시에 또 아시아 태평양 지역 상도 1등 상을 한국 작품이 수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2007년도를 저는 한국과 이플라 관계에 있어서 한국의 최고의 해였었다라고 기억을 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이플라에 이런 후원 말고 직접 가서 봉사 활동을 많이 해주셨죠. 그래서 89년도에서부터 92년도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International Relations and Activities Committee의 체어를 당시 오휘영 교수님께서 봉사해 주셨고, Student and Youth Activities의 커미티의 체어를 당시 김규건 교수님께서 해주신 거로 기록에 보면 나와 있고, 또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기록을 제가 잘 못 찾습니다만 이플라 이스턴 비전의 부회장이면서 이제 세계 총회 당시 이스턴 비전의 회장님이시면서 이플라 총회 부회장 역할을 오회영 교수님이 해주셨고, 2003년도에서부터 2006년도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시크리터리를 한국에서 했고, 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회장이면서 세계 부회장을 2006년도부터 10년도까지 한국에서 했고, 2010년도에서 12년까지 서 제프리 젤리코 어워드 그 심사위원장을 한국에서 맡아서 해주었습니다. 끝으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세계 조경 커뮤니티에 특히 이제 이플라를 통해서 어떻게 좀 기여를 하면은 좋겠는가 하는 점을 함께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세 가지 되게 크게 생각을 해보면, 우선 오늘날 범세계적으로 부닥치고 있는 잘 아시는 환경 생태계 기후 문제를 포함해서 이거에 해결해서 시범을 보였으면 하는 희망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세계적으로 2차 대전 이후 굉장히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세계 인구들이 선진국을 포함해서 모두 다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을 하면서 행복한 생활 환경 조성에서 한국이 모범을 보여줬으면 하는 거고, 또 후발국가 지원을 잘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을 함께 해봅니다. 그림은 2022년도에 발표한 CCPI 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라는 외국의 자료입니다. 각 나라별로 온실가스 배출이라든지 재생에너지 사용이라든지 총에너지 사용이라든지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한 정책 대응, 이런 거를 점수화해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지금까지 이제 64개국이 자료를 제시를 하고 가지고 있어서 평가를 했더니, 그중에 한국이 60위 정도를 하고, 여기 붉은색이 굉장히 나쁜, 이런 그 환경 생태계 문제 CCPI에 있어서 나쁜 나라에 속하는, 북미주 나쁘고 유럽에도 몇 나라 나쁘지만 북구라파 서유럽 쪽에서 상당히 좋은 편이고, 인도는 좋은 편이고, 중국, 아시아, 일본과 한국에서 한국은 매우 나쁨이고, 호주도 나쁘고, 남미는 중간 정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인구는 많고 생활 수준이 아직 그 물질 혜택을 많이 못 누리고 있는 나라들이 여기서 평가는 좋은 편인데, 그것은 면적당 또는 인구 대비 에너지 사용량, 자원 사용량, 탄산가스 배출 등이 적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 나오기는 합니다. 우리나라의 환경 문제에 있어서 생태계 보존상 무수한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자연형 하천과 멸종위기종 서식처 문제 같은 거를 잘 우리가 또 염두에다 두고 조경 프로젝트를, 환경 계획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국에 굉장히 많은 강과 하천 중에서 호안이 인공화되지 않은 곳이 얼마나 있는가. 저 깊은 산골짜기에 가지 않으면 그런 인공화되지 않은 자연 하천에 다양한 물에 잠긴 곳에서, 모래톱에서 잔자갈, 붉은 자갈, 바위, 관목, 풀숲, 덤불숲, 그래서 옆에 있는 산으로 이어지고, 이런 그 생태계의 좋은 서식처, 좋은 경관을 이루고 있는 자연스러운 하천 경관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주변에 인공 제방을 만들고, 또 하천 분치에 여러저러한 또 이용 시설물을 배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희귀종인 흰목물대새가 사는 서식처에 굉장히 위협을 주는 개발, 이용,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국내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점을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조경 계획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런 측면에서 모범적인 작품을, 계획을 우리가 해서 세계에, 특히 후발국에게 이런 실수,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모범을 보였으면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생활 환경 조성에서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사진에 가로 세로는 대략 1km 정도 되는 우리나라의 두 개 도시의 하늘에서 본 모습이죠. 상당히 많은 도시에서 이런 전형적인 도시 개발 형태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속에서 적어도 500m 내지 800m 정도 거리 이내에 우리가 아이들 손 붙잡고 더운 여름날 저녁에 산보 나가서 자연 속에서 휴식을 하고 운동도 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얼마만큼 제공되고 있는가. 특히나 전국적으로 도시의 1인당 공원 면적을 대략 산출을 해보면 5제곱미터, 6제곱미터, 뭐 9제곱미터 정도 이런 범위 내에 오고 가고 있는데, 물론 어떤 도시는 도시 외곽에 있는 큰 산의 자연공원까지 포함해서 10제곱미터가 넘는 1인당 공원 면적을 산출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생활 속의 공원,
자연의 면적을 따져보면은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9제곱미터에는 훨씬 미달이고, 우리나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6제곱미터에도 미달하고 5제곱미터에도 미달하는 그런 도시들이 우리나라의 태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가 우리가 이제 선진국의 입장에서 모범을 보이고, 그것이 우리를 보고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많은 후발 국가들에게 제시가 됐으면 하는 것이, 우리가 이 플라를 통해서 세계의 조경 분야에 기여하는 역할이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한국의 행복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요거는 2019, 21년도 현재 세계 여러 나라의 행복 지수를 비교를 한 건데요. 이거 자세한 평가 방법은 말씀을 드리는 거 생략을 하고, 표의 일부분입니다만 사우스 코리아가 59위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이라고, 경제 대국이라고 말하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많이 개선되어야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 같은 선진국은 많이 행복한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요 그래프, 아래 왼쪽 그래프에서 오른쪽 끝부분, 상당히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부분에서 약 절반 정도가, 맨 위에가 미국의 소득 증대, 두 번째는 영국, 세 번째가 한국이죠. 그래서 1970년대 이후로 급격한 1인당 소득 경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도 어려운 형편이고, 오른쪽에 있는 미국의 행복 지수를 보면은 1970년대 초반에서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Life is exciting, 그 다음에 밑에 곡선은 very happy, 이런 것들이 소득 증대는 2배, 3배 이상 늘었습니다만은 행복은 거의 늘어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한국이나 기타 여러 나라가 그렇습니다. 이스털린의 패러독스라는 경제 이론에서도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은 무수한 변수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저런 거를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조경과 환경 문제는 그 중의 한 부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행복을 고민하면서 우리가 조경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좀 어려운 주문, 기대를 조경 분야 회원님들께, 후배님들께 바램을 전달하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 후발국 지원에 있어서는 어떤 우리가 모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여기 있는 사진, 위에 있는 두 사진은 이 플라 세계 총회를 주최했던 어떤 나라에 아주 부유해 보이는 풍요로운, 오른쪽은 리조트, 주택, 골프장 끼고 있고 이런 모습이고, 왼쪽은 같은 나라의 큰 도시 외곽에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보던 것 같은 빈민가, 판자촌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우연히 투어를 갔다가 아래 왼쪽에 있는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 왼쪽 사진의 왼쪽 구석의 사진을 조금 확대해서 보면 오른쪽입니다. 이 바닷가의 모래밭에 하염없이 주저앉아서 뭘 하는지 모르겠는, 사실은 이 얼굴 피부빛이 검은색인 그런 사람이 앉아서 있고, 이 제방 위에 이 아름다운 주택가를 끼고 있는 도로를 조깅을 하고 있는 사람은 피부 색깔이 하얀 부유해 보이는, 몸이 좀 비만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 나라의 대비되는 극단적인 그런 상황을 이 사진에서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 총회에서 어떤 선진국의 유명한 조경가가 초대되어 와서 자기 여러 작품들을 소개하는 특강을 했는데, 범세계 36개국점에서 자기가 훌륭한 작품을 했노라라는 소개를 했고,
나중에 질문 토론 시간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세계 30여 6개국여에서 그런 조경 작품을 하면서 이런 도시에서 보는 것 같이 저런 도시, 큰 좋은 도시 외곽에 있는 판자촌 같은 곳에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조경을 우리가 어떤 구상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거 좀 자문을 좀 한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이 나왔는데, 사실 그런 작품을 할 기회는 별로 없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자문은 못 해줬었던 그런 질문 토론이 있었던 것을 느끼면서,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가 축약해서 경험했던 우리의 과거에서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을 어떻게, 또 비록 아직 남아있는 상당히 열악한 환경을 어떻게 개선하면서 세계에 우리가 모범을 보이는 기여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함께 하십시다 하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동시에 그 아까 말씀드린 2007년도 말레이시아 총회 때도 마무리하는 날 컨벤션 센터에 500~600명이 모여가지고 토론한 것이 환경 문제의 앞으로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조경 분야가 어떻게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인가를 토론하는 날이었는데, 그때도 청중 속에서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런 좋은 환경 문제 이야기와 토론, 이런 거를 듣고 정말 환경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내가 조경가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고민한다. 그런데 이 회의가 끝나고 내가 집에를 가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나는 현실 속에서 우리 조경에서 어떻게 우선 비즈니스를 영위해야 되는가, 좋은 직장을 찾을 수 있겠는가, 그런 거 고민하면서 이런 환경 문제를 잊어버리고 이제까지 하던 관행에 또 빠져드는 그런 문제를 되풀이해서 느낀다. 그런 토론, 그 발표장의 일반 청중 속에서 토론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동감을 얻었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우리 선조들 중에서 이 한국은 세계적으로 봐서 너무 조그만 약한 나라일지 모르지만 앞으로 한국이 세계의 문화 강국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피력하신 그런 선조분들이 계셨죠. 그래서 역시 아직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작은 나라에 속하겠지만 문화 강국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경 분야에 있어서도 선진국은 물론이고 후진국, 후발국들에게까지 우리가 문화 강국으로서 조경의 모범을 제시하는 나라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1910년쯤의 세계는 어땠었나요? 그때 말을 타고 다니던 시대였네요. 자동차가 막 이제 등장하려고 그랬었던 때였었고, 그 당시에 동양평화론을 주창하신 분이 계셨죠. 그 당시에 동양을 한번 여행을 하려면 말 타고 몇 달이 걸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시대에 동양평화론을 주창을 했는데, 오늘날 세계는 하루 이틀이면 비행기 타고 한 바퀴 돌을 수도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만큼 이제 세계적인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역할, 우리가 기여를 해야 될 것을 세계 무대로 생각을 하면서 범세계적으로 행복한 생활 환경, 건강한 생활 환경, 아름다운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조경 전문가로서의 기여, 그런 거를 펼칠 꿈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제가 못했던, 과거에 했어야 되는데 못했던 그런 기대를 분야 전문가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조경 학회에서 하시려는 앞으로의 활동, 또 비전 선포,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런 게 잘 되리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조경 비전이 여러분 이플라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유럽 지역하고 미주 지역은 그 지역의 차터가 있습니다. 조경 차터 헌장이죠. 그런데 이플라 APR은 아직 그런 게 마련이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 조경가분들이 참여하시면서 이런 한국의 조경 비전 선포하는 것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조경 차터의 기초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또 노력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도 드립니다.
그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 한국이 세계적으로 조경 분야에 혁혁한 기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제프리 젤리코 상이라든지, 이거는 조경 발전에 기여한 생존 인물께 기여하는 상이고 2004년도부터 시행하고 있고, 초기에는 2년에 한 번씩 주다가 요즘은 매년 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좋은 후보자를 좀 추천해서 상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 또 동시에 제가 중간에 사실은 회장에게 조금 옆구리를 찔러서 이 플라 프레지던트 어워드를 좀 주면 어떻냐, 그런 제안을 했는데, 한국에서 좀 수상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플라 발전에 기여하는 분에게 요즘 한 3~4명께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수상자가 나오기를 기대를 합니다. 학회와 관계자 여러분들도, 회원, 또 관련 업계 관계 공공기관 등에서 수고하셔서 한국에서 다시 30년 만에 이플라 세계대회가 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고들 하고 계시는 거에 응원을 하면서, 코로나가 걱정 없이 외국에서도 참가자들이 많이 오셔서 성황리에 광주 이플라 2022가 잘 되기를 응원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